작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의, 물론 서민들뿐만 아니라 상류층에서도 여인네들이 시집살이 하는 것은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시집살이를 하는 모든 여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고,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이 시집살이 노래는 이 제목하에 또 지역적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집살이 노래, 요것도 사음보예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젖은 형님 온다, 이렇게 사음보의 형태로 되어 있고, 뭐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 서민층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볼까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화 형식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사 작품 공부한 중에 대화 형식으로 된 거 있었죠. 그렇죠? 기억납니까? 어떤 거였죠? 그러자 누앙사 같은 작품이 있었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작품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봅시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젖은 형님 온다. 자, A의 형태네요. A의 형태. 뭐 민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였고요. 보고 싶은 형님이 온다예요. 그렇다면 화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동생이 되겠죠. 동생 화자가 뭐하고 있다? 형님을 기다리고 있고 형님을 반겨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형님이 온대요.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서론 부분으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세 개 부분으로 끊어서 동생이 형님 마중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형님이 자신의 시집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집살이에 대한 체념을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 4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고 내용상으로 좀 끊어 보았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형님 마중을 가겠다고 형님을 반가워하는 동생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었고요.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대까? 자, 의문, 바로 동생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품 전체로 보면 동생의 질문은 이것으로서 끝나고 계속해서 형님의 대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형님의 이야기만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부분에다가 동생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동생이 질문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닌 걸 골라라. 뭐 이 부분에 어울리는 질문을 골라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항상 문맥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형님 시집살이 어때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호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보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그 형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는 아마도 요 문장, 요 질문을 통해서 볼 때 형님은 시집을 가고 나도 언젠가 시집을 갈 것이니까 시집살이가 어떤 것인지 못내 궁금한 동생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더니 형님이 대답을 합니다. 문답이 이어지게 되죠. 문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는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동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 그 말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뭘 어때? 시집살이, 계집살이. 자, 이런 것도 해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집살이, 계집살이, 집살이는 똑같고 시에서 개로 바꿔줌으로써 얼마나 힘든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가 어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집살이와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님 시집살이 어때요? 힘들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겠죠. 그럼 힘들다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개의 집에서 사는 것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좀 더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내용, 뒤에 계속해서 형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비해서 보면 얘가 구체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일반화되고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집살이 얼마나 힘든데요. 요것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뒤에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이건 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체험하기 힘든, 즉 각자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명의 다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라고 하면 뭐가 힘들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걸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문학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 좀 더 구체적 표현한 얘가 바로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면 개집에 살아봐. 괴롭겠지. 조금 감오는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자, 한마디로 정리해서 시집살인 계집살이라고 한마디로 꽝 강하게 한번 뭐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 동생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동생은 뭐라고 묻겠어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어떤 것이 괴로운데요? 라고 묻게 될 겁니다. 동생의 호기심, 언니의 시집살이의 한탄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한탄의 시작은 계집살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재미있는 표현은 힘든 삶을 어때요? 웃음으로써 승화시키는, 극복하는 재밌는 표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당추와 고추 뜻은 동일합니다. 같은 사물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줌으로써 표현상의 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뜻은 같으나 단어의 어떤 동음 이의어를 사용하면서 재미있는 표현, 좀 더 음악적인 표현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표현. 자, 고추에 비유했습니다. 고추처럼 매운 게 바로 시집살이야. 어떻게 보면 계집살이다 맵더라는 고추처럼 맵더라는 좀 그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즉 이후의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라면 여기까지는 좀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더 구체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내용, 현대시에서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걸 잘 기억을 해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고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 부분에다가 대사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요? 동생 대사 뭐예요? 얼마나,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어떻게 힘든데 언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얘기해 줄게. 뭐가 힘드냐면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수박통처럼 생긴 식기가 워낙에 땡굴해가지고 밥을 담으면 이게 떼고닥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도리도리 소반 수저 넣기 어렵더라. 자, 이런 것도 언어 유희를 통한 도리도리 음성상징어에다가 도리 계속 연결해서 봤죠. 무슨 얘기예요? 아기들이 도리 하는 거 알죠? 그 도리도리를 그대로 밥상 소반에다가 연결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밥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수박 씻기에다가 밥당어 딱 얹어놓으면 도리도리 해가지고 쓰러뜨리거나 지가 넘어지거나 합니다. 수저 놓기도 더 어렵더라. 그러니까 수저가 놓기 어렵다. 자, 이거 역시 과장된 표현이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식기가 무슨 수박같이 생긴 식기가 있겠으며 소반이 도리도리를 왜 하냐? 고장났냐? 그럼 고쳐서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힘든 어떤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과장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그 좀 지체 높은 집안에 시집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식사 예절, 예의 범절을 지키기가 어려운, 예의 범절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집안 살림살이가 완전 다 풍지박산난 그런 집일 수도 있고요. 오리물을 기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자,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리나 되는 길을 한참 가서 물을 길어와야 되고 심리나 되는 길을 한참 가서 방아를 찧어야 되거든. 정말 왕짜증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물깃기와 방아 찧기라는 것은 여인네들이 해야 하면 굉장히 힘든 노동으로서 볼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물을 깃고 방아를 찧는 것을 했다면 정말 지체 높은 집안에 시집을 간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집에 시집을 갔다면 이런 일들은 몸종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얻고, 9개나 되는 솥에다가 불을 떼고 12개나 되는 방에 자리를 걷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솥이 9개고 방이 12개면은 집이 그래도 꽤 규모가 큰 집이네. 정말로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지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사는 것으로 보아서 집도 크고 좀 대가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3대 4대가 모여 사는 정말 좀 전통 있는 어떤 집안의 시집살이라고 해석을 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고, 그저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알겠죠? 어쨌거나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 추상적으로 고추처럼 맵다, 그 다음에 계집살이처럼 힘들다라고 얘기해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부엌 살림하는 거 힘들다는 얘기했었죠. 또 역시 이어서 부엌 살림하는 거 힘들다라는 부엌 살림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하기가 어렵다. 그 노동, 육체적인 고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시집살이의 어려움 1이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어렵느냐 했을 때 살림살이가 어렵다. 육체적인 고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표현상의 특징, 그죠? 뭐 당추, 고추 이런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그다음에 해학적인 표현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과장된 표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학이라든가 과장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외나무 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자,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렇죠. 육체적인 힘들면서 정신적인 어려움, 즉 시집 발음이 왜 셀까요? 시집 식구들의 뭐랄까요? 시집 식구들이 좀 괴롭히는, 그죠? 시집 식구들을 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외나무 다리가 건너기 어렵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 바로 시아버지 대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집 식구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자, 이거 뭐예요? 서슬이 퍼렇다는 말이 있죠. 나뭇잎이 푸른색이지만 그것보다 더 푸르른 사람이 있어. 와, 엄청나게 무서워. 시어머니가 더 무서워요. 서슬이 퍼러셔요.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시아버니는 호랑새요. 자, 이 부분부터 또 재미있는 표현이죠. 새에 비유하는데요. 이 새들이 정말 있는 새냐? 없는 새인 것으로 보이죠. 그 어떤 그 인물의 특징, 그 성격의 특징을 새로운 새라는 그 사물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새들입니다. 가상의 새들이죠. 비유함으로써 재미있게 표현한 해학적인 표현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새에 비유하면 호랑새. 호랑새 어떤 새예요? 바로 호랑이같이 무서운 새다. 무섭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또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꾸중새. 그대로 이해가 되죠. 꾸중을 많이 하시는 새. 서슬퍼렇다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동서는 한림새요. 한림.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과정곡하고 유사하다 그랬죠. 정과정은 뭐예요? 모함을 받고 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잖아요. 이 한림이라는 거 역시 같은 뜻입니다. 한림이라는 거 뭐 할리다 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할리다. 할리다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모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렇다면 한림새라는 건 잘 고해바치고 없는 일을 꾸며대고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그런 성격을 얘기합니다. 자, 동서하면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 남편이 그 집의 둘째 아들이다. 그럼 거기 장자가 있어, 형님. 그럼 형님의 부인이 있고 또 나 여기 있겠죠. 나 둘째 아들의 부인 나, 또 셋째 아들의 부인 이렇게 있으면 야네들이 이제 동서가 됩니다. 동서가 돼가지고 얘네들은 경쟁 구도에 있죠. 뭐 부모의 재산을 누가 더 물려받느냐, 누가 시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느냐, 뭐 이런 거, 뭐 재산날 가서 누가 일 많이 하느냐, 난 하기 싫어, 뭐 이런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데 서로 이간질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내가 와가지고 아우 형님은 뭐 어쩌고 일 그거밖에 못하세요. 뭐 형님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다시면서요. 뭐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눈밖에 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한림새 모함하기 잘하는 새요. 신화는 뾰족새 뾰족하다. 전에 그 시조에서도 나왔었죠. 뾰족하다. 어떤 특식 뭘로 나왔어요? 송곳 나왔었죠. 그지? 그 한 달 동안 결혼 여건원 삼태기를 한 번에 그냥 망태기를 빵 뚫어버리는 그 송곳 같은 존재. 신우는 항상 톡톡 쏴댑니다. 잘 삐치고 화내는 존재. 뭐 이런 뜻이겠고요. 시아지번이는 남편의 형제가 되겠고요. 뾰중새라는 얘기는 뾰루퉁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차피 그 관계상으로 보면 내가 형이 있고 내 아내가 있을 때 내 아내는 내 형하고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나눌 수 없었겠죠. 그죠? 남녀가 유별한 관계이고 내 동생이나 뭐 형의 부인일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삐쳐 있는 듯하고 기분 나쁜 듯하고 뿌르퉁해 있는 듯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뾰중새라는 이름을 어감상으로 붙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남편은 아주 미련 곰탱이새입니다. 결정탑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서, 신우, 시아지번이 다 개판인데
그 날 좀 위로해줘야 할 남편 미련 곰탱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식 하나는 우는 새 질질 쳐 울고 앉았어. 질질 짜 도움 안 돼. 아직 어려. 그죠? 그 속에서 나는 하나 썩는 셀새에 뭐가 썩겠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외나무다리처럼 어려운 시아버지, 나뭇잎처럼 서슬이 퍼런 시어머니, 호랑이처럼 화를 많이 내시는 시아버지, 꾸중 자주 하시는 시어머니, 그 다음에 모함하는 동서, 잘 삐치고 신경질 내는 신우, 뾰루퉁에 있는 시아주버니, 미련 곰탱이 남편, 쳐 울고 지랄하는 내 자식들. 그 여기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가면은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럿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나는 그 속에서 완전 속이 썩어 문드러져 괴로워 죽겠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집살이의 어려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어려움은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들, 시집 식구들이 얼마나 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의 비유, 재미있는 해악,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인물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새로운 새의 창조, 이런 것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서 와 닿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뭐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으면서 석 3년. 석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세묶음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석 3년, 3년 세묶음. 세 개의 3년이니까 9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9년을 그렇게 살고 나니 백꽃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3단 같던 요네 머리 비살이 좀 다 되었네. 자, 무슨 말이에요? 백꽃같이 아름답던 얼굴이 어때요? 이거 계속해서 과거 현재의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이면서 석 3년 9년 동안의 나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변화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박같이 못생겨졌어요. 3단 같던, 그러니까 머릿결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이죠. 수치 많고 길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말이고요. 3단 같은 머리는 수치 많고 길다. 비사리춤, 비사리라는 것은 이거는 그 쌀이 껍데기로 주로 쌀이나무 껍질로 그 신발 깔창이라든가 아니면 그 노끈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춤이라고 하면 한 손으로 움켜쥘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얘기하니까요. 그런 쌀이의 한 움큼. 그게 결국 뭐야? 3단같이 그렇게 곱고 그다음에 무성하던 머리카락은 거칠어지고 다 빠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백옥 같던 요네의 손길 섬섬옥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리발이 다 되었네.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어우 더러워졌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열쇠무명 반물치마. 열쇠무명이라는 것은 좋은 그런 옷감을 이야기하겠죠. 아주 그 곱게 짠 무명의 반물치마. 그 남빛으로 물들인 치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어쨌거나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계속해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그게 안 좋아진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쇠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폭붙이 행주치마, 콧물받기 다 젖었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마도 결혼식을 할 당시에 혼수로 해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젖어버리고 더러워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머리 소 이겼네. 자, 결국 뭐예요? 베개머리의 소, 늪 혹은 못이죠. 연못이 되겠습니다. 연못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내가 울어서 베개머리에 연못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너무 울어가지고 여기에 연못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된 표현이면서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뭡니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괴로움. 어떤 괴로움? 시집살이 9년간의 괴로움으로서 주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중간에다 질문을 던졌다면 동생이 앞에서 시집살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개집살이야. 고추처럼 매워. 그럼 딱 다음 질문 뭐예요? 얼마나 힘든데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시집에서 일하기 굉장히 힘들고 식구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줘.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여기다가 질문 뭐 요번엔 던지겠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참았어요? 도대체? 그리고 9년 동안 뭐 어떻게 지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에? 눈 멀어서 귀 먹어서 말 못하고 그렇게 9년 산 거요. 옛날에 나 이뻤잖니 얼굴 개판되고 말이여. 옛날에 가져갔던 옷 다 지금 걸레짝 됐어. 야 너도 한 그 시집 가가지고 한 9년 살아봐. 인간의 꼴이 아니야. 맨날 울어가지고 아마 저 내 눈물 모으면 그냥 강을 만들겨 이렇게 얘기한 거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었고요. 자 그럼 여기다 또 질문 하나 던질 것 같아요. 동생이 뭐라고 던질까요? 아우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에? 불쌍해서 죽겠네 우리 언니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에? 그것도 소라고 말 말아라. 내 머리맡에 생긴 그 연못에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떼 들어온다. 무슨 얘기예요? 이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이 떼거지로 들어오는 녀석들을 우리는 뭐로 해석하냐면 자식들로 봅니다. 결국 뭐야? 어떻게 지낼 거야 앞으로? 그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서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야 어쩌겠니? 자식 보면서 그냥 살아야지. 그죠? 여기도 해학적인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해학적 체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내가 이런 힘든 뭐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그 시누이 이런 사람들을 정신기조해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게 만들고 미련 곰탱이 같은 남편을 똑똑하게 만들고 자식들 쳐 우는 거를 안 울게 만들고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자식 바라보면서 살아야지라는 모든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결말,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 과거와 현재가 대조를 이루면서 과거의 부분과 현재의 부분이 대조를 이루면서 시집살이의 결과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체념하면서도 자식들이 결국은 나를 위로하는 존재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된다.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9년의 시집살이의 결과와 체념. 자식으로 위로를 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의 얘기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체념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대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동생의 질문이 있었고요. 동생의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답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대답은 계속해서 뭐예요? 한탄. 힘든 시집살이.